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연휴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민대공학과의 정재승이고요. 2015년 한국야구학회 봄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발표자분들, 또 학회위원분들, 회원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술대회에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학회의 역사가 최근에 활발히 활동한 시기로 따지면 한 3년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982년도에 우리나라의 한국 프로야구가 설립이 처음 시작이 되면서 한국에도 이렇게 이제 데이터 과학 중에 데이터 과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인 야구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초기에 있었고요. 그때 이제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국 프로야구 30주년이 되는 그 2012년도에 이 한국야구학회 출범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저희 학회가 창립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로 3년째를 맞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가을 학술대회를 해왔고 또 저널도 창간해서 여러 야구 연구자들이 연구를 발표할 수 있고 그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의 설립 목적은 그 야구를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학문적으로 탐구할 수 있고 또 탐구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된 내용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 학문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학회가 창립되었고 학회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학술대회가 있을 텐데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그 야구를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사람들끼리 지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술대회 외에도 저희는 겨울에는 이제 겨울학교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학술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 학술대회도 아주 흥미로운 발표와 토론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음 이 핸드아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흥미로운 다양한 분야에서 야구를 탐구하는 분들의 발표가 있고요. 또 타격의 대가들에게 타격에 관해서 굉장히 이 실무의 관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또 학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타격을 할 수 있을까 타격의 노하우에 관한 학문적 토론을 또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토론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 학술대회, 오늘 끝까지 있을 학술대회를 잘 지켜봐 주시고요. 첫 번째 세션은 학술 논문 발표입니다. 제가 좌장을 맡아주실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논문 발표는 총 4개의 발표로 이루어져 있고요. 좌장으로는 국민대학교 체육학과의 이기광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일단 큰 박수로 이기광 교수님을 모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이기광입니다. 정재승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야구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순수한 학문적인 시각과 그 다음에 프로 스포츠 산업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세션을 마련했는데요. 학술 논문 발표는 4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개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개는 스포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야구를 보는 시각하고 나머지 2개는 야구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각으로 2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스포츠에 관한 인지과학적 이해, 동물적 감각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의 유재광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유재광 박사님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후배이기도 한데 서울대학교 체육학과에서 체육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재광입니다. 오늘 발표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지금
인지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인지과학적으로 스포츠를 살펴볼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흔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 과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인지과학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받게 되는 질문들인데요. 사람이 운동을 할 때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는가? 그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운동 기술을 많이 연습을 하면 그것을 몸이 기억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몸이 기억을 하는가? 그것을 뇌가 기억을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중계나 스포츠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뭐 생각하는 플레이를 해야 된다. 저 플레이는 생각이 없는 플레이였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약속된 플레이, 그리고 노림수가 통했다. 이런 용어들을 이제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사람의 인지적인 기능, 인지적인 능력들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저런 질문들을 받아들일 때 이상한 부분이 지금 이제 줄을 그어서 나누어 놓은 위쪽의 질문들과 아래쪽의 질문들이 물어보는 내용이 결국은 사람이 운동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방법은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소개해드릴 내용은 뭐 스포츠의 인지과학이라고 이렇게 소재를 붙여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야구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인 투구, 공을 던지는 행위가 얼마나 정밀한 동작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던지기 동작은 0.5초 이내에 완료되는 빠른 동작입니다. 특히 0.5초라고 하는 것이 저런 이제 레이트 쿠킹, 가속, 릴리즈까지 실제로 공을 구체적으로 던지게 되는 그런 동작들이 나타날 때 지금 이제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저 부분에서 0.5초 이내에 저 동작을 완료하려다 보니까 아주 빠르고 강한 힘을 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동작인데 그냥 단순히 힘만 세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선수들도 무수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숙달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던지기 동작을 살펴볼 때 저도 던지기 동작에 좀 관심이 있어서 비디오를 찍어서 좀 살펴봤는데 야구공을 투수가 던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동작으로 던졌지만 이 동작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렇게 공이 손가락 위에 얹어져 있고 쭉 흘러가고 결국은 이제 릴리즈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 붉은색으로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 릴리즈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이 결국은 이제 투구와 관련된 투구가 얼마나 민감한 동작인지 얼마나 세련된 동작인지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릴리즈 포인트가 너무 빠르면 공이 너무 높이 올라가 날아가게 되고 또 너무 늦으면 이제 바닥에 꽂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 이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투수가 18.44m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때 결국 스트라이크 존의 상하 높이가 약 50cm 정도 되는데 18.44m에서 50cm 정도의 공을 정확하게 집어넣으려면 저 릴리즈 포인트를 아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관련된 연구로 이제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 발표된 연구인데 이 연구에 따르면 숙련된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그 릴리즈 포인트가 일어나는 타이밍이 1ms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조절되지 않으면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던질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투수들은 1ms 정도의 오차, 1000분의 1초 정도의 오차만을 허용하는 정밀한 동작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놓고 결과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사람이 1000분의 1초 단위로 자기 동작을 제어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투수들은 공을 그렇게 던지고 있다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인데 어떻게 그런 제어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의 레이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 선수가 표지 모델로 등장을 했는데 이 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건 아니고 피치FX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클레이튼 커쇼가 포신 패스트볼을 던지는데 한 경기에서 던진 포신 패스트볼의 릴리즈 포인트들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해봤더니 야구공 하나 크기 정도를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7cm 정도 범위 내에서 경기 내내 저런 릴리즈 포인트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이런 것들만 살펴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투수가 공을 던진다는 행위가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한 동작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아 정말 기계처럼 공을 던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럼 실제로 기계들은 그 야구를 어떻게 하는지 영상이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로봇 팔에 이 공을 던지고 날아오는 공을 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공을 던지는 것처럼 손가락도 만들어 놓고 이제 손가락이 릴리즈되어 있는 포인트까지 모방을 하고 저 로봇 타자 로봇은 이제 앞에 설치된 카메라로 던져진 공을 추적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위치를 계산해서 공을 정확하게 때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겟을 정해 놓으면 그 타겟 위치에 정확하게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제 흥미로운 게 이 동영상인데 프로그램을 해서 공이 날아오면 공을 높이 플라이볼을 쳐라. 아주 정확하게 3번, 4번 쳐서 이제 타겟에 집어넣고 있고 다음은 이제 낮게 땅볼을 쳐라 라고 명령을 집어넣었더니 날아오는 공을 보고 또 정확하게 공을 쳐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타격 기계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타격 로봇이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가까운 데서 던져진 공임에도 오차 없이 저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고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물체를 추적을 하고 그리고 아주 정밀하고 빠른 계산을 통해서 고성능 모터가 정교하게 작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 날아오는 공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보신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로봇이 공을 치는 것하고 사람이 공을 치는 건 좀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 오브 스윙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 결국 투수가 공을 던지고 시각 정보를 그러니까 공을 던졌다는 걸 눈으로 보고 100mm 0.1초 정도 쓰고 그 시각 정보에 대해서 판단하고 처리하는데 약 125ms 정도 쓰고 그다음에 실제로 동작 스윙, 배트 스피드가 빠른 경우에 150ms 정도면 이제 출발해서 임팩트 포인트까지 타격 포인트까지 배트가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총 0.4초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0.4초가 감이 없으실 텐데 저 밑에 있는 빨간색 점이 그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0.4초로 이제 제가 맞춰놨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투수가 던진 공을 보고 이게 직구인지 커브인지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바깥으로 나갈 것인지 내가 이 공을 1루 방향으로 공을 쳐서 보낼 것인지 3루 방향으로 쳐서 보낼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기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순서에 따라서 날아오는 공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할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을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인지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운동 수행의 계열적 처리 모델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명들이 조금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정보 처리가 계열적 처리로 이루어지고 순차적인 처리로 설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인간이 운동 수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에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처리 흐름, 그러니까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순서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직구를 기다렸는데 변화가 들어오는 경우, 저 밑에 있는 빨간 점이 야구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 공을 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공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저 변하는 궤적에 맞춰서 자기 동작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처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동작을 중단하고 새로운 명령을 생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인지심리학적인 저런 계열적인 처리로 타자들의 그런 정교한 수행을 설명하는 데는 조금 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자들은 그런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직구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배트를 스윙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공이
변화구처럼 떨어지니까 그 공을 쫓아가서 쳤고 그게 이제 홈런으로 연결되는 장면까지 나타나는데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계열적 처리 모델로는 저런 동작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래서 뭔가 대안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안적인 설명에 대해서 이후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안적 설명에 대해서 이제 뇌손상 환자의 행동 관찰 자료들을 다룬 논문들에서 얻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밀러, 구데일이라고 하는 연구자들이 저런 비전 포 퍼셉션, 비전 포 액션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고 그 논문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사실 저 같은 스포츠과학 연구자들은 저런 이제 클레이튼 커쇼, 류현진 같은 인류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 연구를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와서 실험을 해줄 리도 없고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런 동작입니다. 뻗기, 쥐기. 왜 뻗기와 쥐기 동작을 선택을 하냐 하면 갓난아기들은 뻗기, 쥐기 동작을 대단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수십만 번, 수천만 번, 어쩌면 수억 번 뻗기, 쥐기 동작을 하죠. 하루에도 정말 많은 숫자, 몇 번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뻗어서 물건을 쥐고 그걸 가져오고 입으로 가져가고 그런 동작들을 이제 성인들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시각적으로 유도된 뻗기와 쥐기 동작에 있어서만큼은 보통 일반 사람들도 국가대표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굳이 이제 커쇼 같은 선수를 어렵게 섭외해서 실험을 할 것이 아니고 과제를 바꿔서 야구공 던지기랑은 좀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쉽게 잘 할 수 있고 누구나 숙련된 수준의 수행을 보일 수 있는 이제 뻗기와 쥐기로 과제를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러 구데이를 찾아온 환자가 이제 정의하면 결국 나중에 진단명은 이 사람은 실인증, 아그노지아 환자라고 이제 진단을 내렸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손상을 입었고 뇌손상을 입은 후에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사물을 알아보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물의 장애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사물, 앞에 있는 열쇠를 보여준다든지 컵을 보여줬을 때 이 보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무엇인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목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그 물건을 만져보면 이게 내 가족인지 아니면 이게 내 앞에 있는 컵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제한적인 범위의 그런 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했던 점은 그 앞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뻗어서 잡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앞에 있는 물체가 컵인지 열쇠인지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이 정확하게 정상적인 동작으로 그 컵과 열쇠들을 집어 올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밀러 구데일 연구자들은 그 케이스를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그노지아 관련해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그림인데요. 앞에 열쇠가 놓여져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열쇠를 손으로 만져보면 이거는 열쇠군요 라고 해서 기억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억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열쇠를 봐도 열쇠인지 모르고 열쇠를 집어봐도 열쇠인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빠져들겠죠. 그러니까 이 DF가 기억이나 이런 기능의 정상이었다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사과 그림, 책 그림을 보여주고 따라 그리도록 해봤어요. 가운데 그려져 있는 그림이 따라 그리기인데 본대로 그리도록 했는데 그림을 정말 이상하게 그리고 있죠. 그런데 기억하고 있는 사과, 기억하고 있는 책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그냥 따라 그리기를 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사과 또는 책이라고 인정해줄 만한 이제 그런 수행을 보이는 것을 보면 DF가 뭔가 어떤 인지적인 기능 자체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각 정보에서 그런 정보들을 추출하고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DF는 물체의 형태, 크기, 높이, 폭 이런 정보에 기반해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이 물통이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원통형으로 생기고 투명하고 크기는 어느 정도 손을 벌렸을 때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을 처리해야 이제 물컵이라고 물병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런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한편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물건을 잡고 다루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실제로 관찰된 내용들이 그렇고 그래서 연구자들은 DF가 이제 어떤 인지를 위한 그런 정보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지만
대신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운동을 수행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 여기 계신 이제 대부분 이제 총종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움직임, 특히 뭐 타자가 공을 친다라고 하면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아 저기 공이 날아오고 있군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동작을 수행할 건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제가 이제 발표를 마치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앞에 계단이 있군, 그러면 나는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른발 왼발을 조화롭게 잘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다는 거죠. 이런 설명이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설명인데, DF의 케이스를 보면 외부의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인식이 불가능하죠. 앞에 계단이 있는 걸 알 수가 없고, 앞에 물컵이 있는 걸 알 수가 없고, 자기의 날아오는 공이 날아오고 있는 물체가 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동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적인 관점과 DF를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관점이 서로 아주 상반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장치에 저 카드를 끼워 넣도록 하는 것인데요. 먼저 과제를 두 가지 했는데, 첫 번째는 방향 일치 과제. 그래서 끼우는 동작 없이 앞에 90도, 45도로 되어 있으면 저 카드를 90도, 45도로 세워서 방향을 매치시키는 과제를 첫 번째는 수행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손을 뻗어서 카드를 슬롯에 끼워 넣는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정상인들하고 비교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환자 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오리엔테이션, 슬롯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놓여 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정답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고요. 정상인들은 너무나 깔끔하게 정답을 이제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저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손을 움직여서 슬롯에 끼워 넣도록 요구했더니 DF가 정상인들의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운동 과제를 수행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이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하다가 이제 MRI 촬영을 하고 뇌의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손상된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양쪽 하측 두시각 피질 영역에 이제 손상 그림에 X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에는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에 이제 손상이 있는 것이 이제 기능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 손상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뇌의 영역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손을 뻗어서 어떤 물체를 다루는 행동을 설명할 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시각 정보를 처리해서 그 시각 정보에서 주요한 정보들을 뽑아내고 컵의 모양, 형태, 손잡이 또는 몸통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컵의 주둥이 부분을 잡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면 그에 맞춰서 손 모양이 달라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인데, 이 DF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하측 두엽 피질이 손상됐기 때문에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서 저 앞에 놓여져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동작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가능했다라고 연구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밀러 9대1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좀 더 강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 DF 말고 시각 운동 실조 환자들, 이 환자들은 이제 그림으로 OA라고 표시된 부분이 손상을 입은 환자들인데요. 저쪽으로 전달되는 경로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시각 운동 수행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의 상태를 관찰을 해봤더니 DF는 대상에 대한 인식은 안 되지만 그 대상에 대한 운동은 가능했고, 시각실인증, 시각운동실조 환자들은 대상에 대한 인식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할 수 있지만 그 대상에 손을 뻗어서 잡거나 그 대상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포스테리오 페리오탈 콜텍스 방향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저쪽을 이제 등쪽 경로 또는 도잘 스트리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이 담당하는 일이 어떤 시각 운동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고, 아래쪽 벤트럴 스트리움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 또는 인식을 담당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찰된 내용을 가지고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시각 경로를 두 가지 경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 첫 번째는 벤트럴 시스템, 두 번째는 도절 시스템. 그래서 각각은 세계에 관한 시각적인 경험, 지각, 인식을 담당하거나 또는 세계 안에서 어떤 대상들과 시각 운동, 행동을 담당하는 그런 서로 독립적인 기능을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우리 인간의 두뇌 안에 있고 원숭이 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걸 환자 데이터, 원숭이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한 일이 정상인들에서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인데요. 그 에빙하우스 일루전이라고 유명한 착시 현상인데, 그림에서 보는 거 A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와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의 크기가 다르다고 느껴지시죠? 그 작은 동그라미에 둘러싸여 있는 원이 더 커 보이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의 크기가 같다고 느껴지실 텐데,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마스킹을 해보면 사실은 위에 동그라미는 크기가 같은 것이고 아래 동그라미가 크기가 다른 것이거든요. 이거 제가 그림을 바꾼 게 아니고 그냥 위에다가 이 마스크만 더 얹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자극들이 우리가 인식하는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그것 때문에 착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실험은 피험자들이 저 가운데 있는 디스크의 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커 보이는지 작아 보이는지를 말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손을 뻗어서 그 디스크를 잡아보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할 때 이제 맥시멈 그립 어퍼처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그 정밀 동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물체의 크기가 2cm면 그립 크기도 2cm로 이렇게 조절이 되고, 3cm로 커지면 그립 크기도 3cm로 커지거든요. 그럼 중간에 이동하는 중간에 그립 크기를 보면 잡으려고 하는 물체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 그 큰 원에 둘러싸여져 있는 경우에 보통 정상 피험자들은 작아 보인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손을 또 뻗어서 그 디스크를 잡도록 했을 때는 그 디스크의 크기만큼, 작아 보인다고 했으면 손의 모양도 작게 뻗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크기로 손을 뻗었다는 것이고, 이제 작은 원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들도 이런 착시를 이용한 실험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인식과 관련된 시스템과 시각 운동과 관련된 시스템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원이 크기가 다르게 제가 말했거든요. 혹시 어느 쪽에 더 커 보이는지 한번 게스해 보시고, 이게 정답입니다. 잘 못 맞추시겠죠? 그리고 2번에도 한번 맞춰보시면 왼쪽 것과 오른쪽 것, 왼쪽 게 더 크거든요. 혹시 여기서 맞추신 분 있으실까요? 두 번 다 맞추신? 두 번 다 맞추셨습니까? 예. 그럼 안 되는데요. 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예, 이번에는 쉽죠. 왼쪽 것이 더 커 보이고, 다음에는 되게 이런 실험을 하면 오른쪽 게 커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 베버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어떤 물리량, 크기의 차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의 5% 이상 차이가 나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자극이 200픽셀 중에 2픽셀 차이니까 1%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걸 이제 맞추셨으니까 좀 동물적 감각을 평소에도 활용하고 계신 것 같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각 시스템이 저런 차이를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에서도 마찬가지로 손을 뻗어서 저 디스크들을 잡아보도록 요구했을 때는 피험자들이 그 2픽셀, 1% 차이도 손의 크기가 달라지더라는 걸 연구자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 지각 시스템은 그렇게 정교하지 않지만 베버의 법칙에 적용을 받지만 시각운동 시스템은 그 법칙을 무시하는 정도의 정밀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미세한 차이도 구별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사람의 운동 시스템이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이제 뻗기, 쥐기 같은 데서 확인을 한 것이고, 투수들 같은 경우에 수천 번, 수만 번 공을 던졌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진 그 탁월한 능력을 활용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정교한 동작들이 이러한 시스템들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동물적 감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드는 질문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동물적 감각만으로 운동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동물적 감각만을 기른다면 우리가 운동에서 어떤 스포츠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질문거리를 던져드리려고 이런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뮬러 라이어 착시라고 해서 위쪽에 이제 화살표와 아래쪽에 있는 선분이 길이가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양쪽에 있는 꺽쇠 사이에 있는 선분의 길이가 달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길이의 물체인데 그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꺽쇠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 자극에 대해서 길다고 사람들이 지각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핸드볼 골키퍼들한테 이제 이 원리를 적용을 해서 밑에 보는 것처럼 4가지 조건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좌우로 벌린 경우, 위로 뻗어서 벌린 경우, 아래로 벌린 경우, 몸에 붙이고 있는 경우. 당연히 두 번째 경우에 키가 더 커 보인다라고 예상을 한 것이고 첫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핸드볼 선수들이 그 페널티 슈팅을 할 때 골대에 어느 방향으로 공을 던지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골키퍼의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3에서 5% 정도 더 커 보인다고 착시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키가 커 보이고 싶은 상황이 있으면 팔을 이렇게 위로 뻗고 있으면 내 키가 더 커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슈팅을 하는 과제를 했는데 검정색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이 들어간 평균입니다. 팔을 위로 뻗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골키퍼의 몸에서 공이 멀리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팔을 높이 들고 있는 경우에만 골키퍼의 몸에서 더 먼 쪽으로 공을 던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앞에서 두 가지 시스템, 사람들이 착시에 속지만 실제로 운동 수행을 할 때는 착시에 속지 않고 정확하게 운동한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착시가 반영된 방식으로 슈터들이 공을 던졌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은 골키퍼가 키가 커 보이니까 던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골을 넣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리치가 방어 면적이 더 멀 테니까 더 멀리 던져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골키퍼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내가 키를 더 커 보이게 하면 상대 선수로 하여금 조금 더 압박감이나 위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맞기 더 힘든 쪽으로 공을 던지게 될 테니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몸을 이렇게 작게 키가 작아 보이도록 유도를 해야 슈터가 내가 맞기 쉬운 쪽으로 공을 던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결국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운동 수행을 할 때 그런 지각 시스템과 비주어 모터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두 정상적인 인간의 운동 행동은 두 시스템이 상보적인 협동을 잘 이룰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핍될 경우에는 아그노지아나 아탑시아 같은 그런 병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정리하면 뇌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내용 지식에 따르면 벤트럴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고절 시스템은 어떤 정교한 동작의 수행을 담당한다. 그 두 가지를 서로 기능이 다르고 다른 작용이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수를 지도하거나 본인의 훈련에 임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에서 생각의 역할이라고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이냐? 동물적 감각이 정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단계에서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몸의 기억, 동물적 감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우리의 운동을 할 때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담당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과 맥락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이제 우리의 생각을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이 하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운동 수행을 할 때는 생각으로는 그 운동 수행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몸이 알아서 반응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마지막은 그냥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조절 시스템을 올바르게 발달시키려면 그러니까 그 동물적 감각을 잘 발달시키려면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생각은 그냥 상상만으로 해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HMD 같은 장비를 쓰면 실제로 내 앞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 내가 타석에 들어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실제로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스키점프를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상태까지 기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이제 실제 상황하고 동일한 그런 가상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비용도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동물적 감각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큐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각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급박한 경기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하는 능력들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이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그런 훈련들을 평상시에 반복하고 잘 해놓는다면 조금 더 실제 시합에서, 실제 경기에서 어떤 좀 높은 수행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촬영했던 영상인데, 이게 타석에다가 카메라를 세우고 이제 그 양안 카메라로 찍어서 원래 3D 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 지금 HMD 장비가 없으니까 그냥 2D로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고요. 그래도 타석에 들어서 타석에 선 상태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 내가 상상하던 것과 같은지 다른지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체인지업이거든요. 우타석 오른손잡이 타자를 기준으로 찍은 영상이고, 마찬가지로 체인지업인데 좌타자 입장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같은 구종이고 같은 구속이고 같은 위치로 들어오는데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 왼손잡이 투수가 왼손 타자한테 강할 수 있는지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좀 더 무섭게 느껴지던데. 다음은 변화구입니다. 예. 그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게 슬라이더고, 세 번째 보여드리는 게 직구였는데 제가 커브를 넣는다고 해서 슬라이더가 들어가네요. 일단 보시면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런 장비들을 사용을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식하는 것들이 실제와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 느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 동물적 감각, 시각 운동 수행은 전혀 별개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발표가 끝난 다음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그 발표 드리면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예.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DF 사례가 이 스포츠에서의 동물적 감각하고 연관이 있으려면 시각적 인식 없이도 운동 능력을 했을 때 시각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다고 보여주면 그게 좀 더 강력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그냥 시각 인지 없이도 운동 감각이 크게 나쁘지 않다 정도의 결론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결과하고 맞물려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실험은 두 번째 이제 연구 결과들은 시각으로 인지하는 것보다 운동을 통해서 인지하는 게 더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그게 좀 더 스포츠의 동물적 감각하고 렐러번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두 내용을 합친,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그 통합을 강조하셨듯이 제일 궁금한 게 결국은 야구 선수들이 그러면 시각적인 인식을 전혀 하지 않느냐, 하지 않고도 동물적 감각만으로 하느냐 하면 그러진 않을 테니까 시각적인 정보가 불완전하고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동물적 감각이라는 굉장히 우수한 능력이 시각적 인식과 더해지면
훨씬 얼마나 더 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시각적 정보 없이 만져서 아주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는 것보다 시각적 인식이 더해졌을 때 얼마나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는지를 네. 얘기할 수 있으면 야구 선수의 스포츠에서의 동물적 감각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와 관련된 연구가 좀 있습니까? 일단 연구를 그냥 저희 스포츠 필드에서 하는 연구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인 기능을 살펴보는 연구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 시스템이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DF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선수에게 적용한다면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과 시각,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별개의 영역으로 발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DF가 더 수페리어한 퍼포먼스를 보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게 어떤 물체인지 모르기 때문에 맥락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제가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준비한 건 아니고 시간이 좀 모자라서 뒤쪽으로 뺐는데, 그 앞에 포스트잇이 저렇게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저 포스트잇을 보면서 저 플래그를 하나 뜯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뜯는 동작을 하겠죠, 정확하게. 근데 뜯는 동작을 가는 손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건 시각 운동 시스템이 담당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내가 플래그를 한 장 뜯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 그다음 맥락에 대한 고려는 지각 시스템 또는 인식 시스템이 담당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DF는 앞에 플래그가 놓이든 컵이 놓이든 어떤 만년필이 놓이든 잡는 건 아주 정확하게 정교하게 동작을 수행을 잘 했지만, 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냥 저렇게 잡아버리는 동작만을 정교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더 좋은 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냥 키네매틱 분석에서 차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맥락에 부합하는 수행이 좋은 수행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이 날아오는데 이번에는 참아야 되는데 공이 보였다고 동물적으로 반응해서 공을 쳐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대한 고려,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이 있고, 운동 수행을 정교하게 하는 부분은 또 따로 담당하는 것이 있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실제 운동 수행에서는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이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또 질문이 있습니까? 예. 이제 재밌게 들었는데, 이제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점적으로 작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시각적이 있고 이제 이제 인식 시스템이 있으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점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운동 시스템을 발동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알기가 힘든. 예. 정상인은 절대 알 수가 없고요. 환자들을 관찰해야 알 수 있는데, 환자들을 보면 두 시스템 중에 한쪽 시스템이 망가지면, 이제 예를 들어서 DF 같은 경우에는 앞에 포크가 있으면 정상적으로는 왼쪽처럼 잡아야 되는데 오른쪽처럼 잡거든요. 잡는 동작 자체는 오른쪽처럼 잡아도 전혀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건 잘못 잡은 거죠. 그러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할지, 아니면 손을 뻗어서 그 물체를 내가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할지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완전히 영역이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정상적이기 위해서는 두 시스템이 둘 다 중요하게 작용해야 된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약간 뒤늦게 와서 좀 앞부분을 좀 못 듣긴 했는데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관심사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타이밍에 관한 책을 좀 사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타이밍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와서 이제 이 야구에 있어서도 좀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자들이 타격을 한다든지, 또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질 때 순간적으로 타자가 치기 어려운 공을 이렇게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계속 거듭된 훈련만으로 그 아주 짧은 시간에 그 타이밍을 맞추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는 아주 뛰어난 투수나 타자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훈련법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체계를 발달시키는 그런 과정들에 관한 어떤 연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차이점을 보여주는 어떤 뭐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내용에 그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뻗기와 쥐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은 그런 갓난아기들이 뻗기와 쥐기 능력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살펴본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갓난아기들이 뻗기와 쥐기 동작을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습득해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성인 수준에 도달했을 때 또는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운동 능력을 갖췄을 때 얼마나 정교하게 운동 수행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통 일반인들이 뻗기 쥐기를 하는 것처럼 야구 선수들도 처음에는 잘 못 치지만 반복되고 무수히 많은 훈련을 통해서 거기 말씀하신 타이밍을 맞춘다든지 공간적인 위치에 맞춰서 정확한 타이밍에 방망이를 거기 가져다 놓는 능력을 습득을 하는데, 그 과정을 조금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누군가 할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는 지도자고, 두 번째는 훌륭한 선수라면 내가 동작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를 메타적으로 관찰하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결국은 수행하고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그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 내가 어떤 전략을 새로 취할 건지를 계속 거듭해서 바꿔나가는 과정이 저기서 보이는 갓난아기가 뻗기를 습득하는 과정이고, 그 옆에 있는 로봇이 뻗기 동작을 습득하는 과정이고,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거나 공을 칠 때 정확한 동작, 정확한 타이밍을 익혀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행착오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 시행착오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분석하는 건 또 다른 시스템의 역할일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뭐 그것과 관련된 연구는 이제 저는 뻗기 쥐기 관련된 연구를 뭐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돼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학술 논문 발표 후에 뒤에서 이제 커피 브레이크 있으니까요. 그때도 더 상세한, 더 추가적인 질문 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세션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 유재호 박사님께 큰 박수.